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이승입니다. 기준금리 인하할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난주 랠리의 피로감 때문일까요? 미증시는 간밤 혼조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우량주의 모음인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 상승하면서 41,240.5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전장보다 17.77포인트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전장보다 152.03포인트 밀리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탓일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더욱더 시장에는 커진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 대체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였는데요. 이 블랙웰 이슈가 조금 희석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자,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내구재 수주가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좀 상회하기는 했지만 세부 수치는 좀 부진한 부분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미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은 3분기 성장률을 지난 16일과 같은 추세인 2.0%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원유 가격은 급등을 했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까지도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은 유독 좀 낙폭이 길고 그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시장 모두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양시장 지수는요, 좀 힘이 없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경계 심리가 좀 계속 작용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좀 낙폭을 축소하기보다는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음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690선 아래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2689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765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1시 들어서는 좀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마감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계속 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은 거래소 쪽에서 어제 이어 오늘도 좀 사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요.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지수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테마주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서는 보완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잘 갔던 금융주는 오늘 급락,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이슈나 특정한 모멘텀 없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 짙은 장세에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부동산, 위클리 부동산 이슈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장 마감 직전에 특징적 흐름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방수빈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시각 장 마감 30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업들의 주가 조정으로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던 지수가 오전 한때 상승 출발하다가 현재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0.25% 내린 269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 내내 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0.14% 내린 76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3,61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908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48억 원, 114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반도체 두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된 걸로 보입니다. 2차 전지 대장주죠. 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0.94% 오르면서 장중한 때 10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 소재주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각각 2%대 0.34%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 소식과 관련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되는데요. 이어서 반면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등 제약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 수혜에 따른 각종 학회 일정 지속으로 예정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 시장, 우리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장 마감 시간까지 추가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또 곧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횡보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유난히 우리 시장의 낙폭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지는 이번 한 주입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우리의 반도체 종목들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가운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마저 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파업을 좀 재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대화로 풀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91%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조정에 실패하게 된다면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요, 이 조속한 진료 안정화입니다. 그리고 주 4일제 시범 사업 실시, 그리고 또 간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현재 임금에서 6.4%의 임금 인상과 같은 내용들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공의의 파업이 어느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 의료 공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비대면 진료 그리고 원격 의료입니다. 현재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은요, 25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은 원격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의료 총파업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또 코로나19까지 재확산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테마성 주가 상승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원격 의료주 중에서는요, 좀 상승하던 종목들, 오전부터 상승하던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윗꼬리를 달고 음전한 상황인데요. 유비케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유비케어는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EMR 솔루션은 전자 의무 기록 솔루션이고요. 최근 모바일과 병원 안내 서비스인 M도우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M도우미는 진료 예약과 관리, 접수, 실시간 검사 대기 시간 안내 등을 스마트폰으로 진행하고 안내하는 서비스인데요. 오늘 굉장히 좀 급등하는 흐름이 오전에 이어졌었는데 현재는 1.59%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음봉 전환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종목이 바로 인성정보입니다. 이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대학병원과 또 AI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국책과제를 통해서 준비 중인 기업으로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하면 인성정보라는 종목이 항상 좀 거론이 되는데요. 현재 4.62%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기업은요. 비트컴퓨터입니다. 의료 정보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 그리고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인 비트케어를 개발해서 또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스마트 의료 지도와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1.55%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세 가지 종목 모두 오전장에는 굉장히 크게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었는데 아무래도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면서 힘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의료주뿐만 아니라 보안주의 움직임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원격 의료가 확대가 되면 결국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함께 반드시 강화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나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AI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좀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안주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럼 보안주 관련 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는 모바일 유비쿼터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완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탐지와 피싱 탐지 같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16.83%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살펴볼 거는요. 센즈랩입니다. 센즈랩도 사이버 보안 특화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 과제를 맡은 바가 있고 오늘 오전장부터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세계 최초 암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드림 시큐리티 또한 6%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7월에요. 이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의 보안 프로그램이 MS의 윈도우와 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스템 마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블루스크린 오류가 발생을 했었죠. 당시에 이 보안 프로그램이 더욱더 정교하게 좀 발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많이 좀 대두됐었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범죄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와 관련된 AI 관련 기술들이 점차 보편화되면 될수록 이 보안과 관련된 기술 역시나 고도화되어야겠습니다. 자, 거기에 국내 의료 파업까지 좀 장기화되면서 원격 의료 시장이 주목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성 상승이 좀 강력한 그런 주도 종목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을, 다른 섹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음식료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음식료주 정말 눈부시게 날아올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삼양식품이 정말 크게 선전을 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K푸드 신드롬이 일어나게 됐죠. 해외를 중심으로 이 K푸드가 점차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그런 초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는요, 6월 중순 4,900선을 돌파하면서 5,000선에 바짝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밸류체인 종목들까지 급등하면서 순환매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까지 내면서 조금씩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행보 저희 마켓나우에서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하면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기세가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7월 이후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가 14.62%나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 전체 지수 가운데 하락률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올 상반기에 정말 파죽지세로 치솟던 음식료주가 현재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출회와 또 생각보다 중소형주의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음식료주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욕구를 느꼈습니다. 또 게다가 고평가 인식까지 확대가 되면서 매도가 좀 급격하게 나온 것인데요. 특히 상반기에 아주 큰 수익률을 기록했던 삼양식품과 빙그레가 각각 하반기 들어서 26%, 31%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음식료 중소형주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된 바가 있는데요. 대상은 10.44%, 또 빙그레와 동원 F&B도 각각 13.26%, 13.83%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모두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내수 소비 부진과 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트래픽 저조가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로 좀 꼽히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환율까지도 음식료주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물가가 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금리, 고물가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갑을 열기가 무서워지다 보니 저가 상품들을 좀 찾는, 선호하는 모습이 보이게 됐고 또 음식에 있어서도 외식과 배달보다는 집에서 좀 만들어 먹자, 집에서 해 먹자라는 그런 트렌드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국내 식품 업체들의 수익성이 조금은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환율이 급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수출로 계속해서 좀 실적을 만들어냈던 음식료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식품 업계가 계속해서 이 고환율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호실적을 얻어왔던 만큼 이 환율이 하락된다면 아무래도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음식료주의 주가 상승 확률이 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세는 그저 일시적인 수급 문제일 뿐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기회에 나서는 것도 좋다라는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농심이나 삼양식품, 롯데 웰푸드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국내 대비 해외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에 속하는데요. 이 하락세 속에서도 수출 측면에서는 삼양식품이 72% 이상, 농심은 31% 이상 증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음식료주의 하락세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래도 이 종목들의 해외 성장 가능성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푸드의 계속된 이 상승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일상에서 늘 내 옆에 붙어있는 스마트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승희 씨 혹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쓰시나요? 애플의 아이폰 쓰시나요? 저는 애플의 아이폰을 수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애플의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갈아타고 계속해서 갤럭시만 쓰고 있는 갤럭시 유저인데 자, 아이폰 유저분들께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16이 출시된다라는 소식인데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 9일 언팩 행사를 할 예정인데 애플 관련주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6은요.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
렌스와 폴디드 줌 카메라 기술이 새롭게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적 개선 덕분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좀 교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말까지 최소 9천만 대의 아이폰 16을 출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전작 대비 10%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정말 더 많이 만드는 만큼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는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BH, 자화전자, 그리고 ITM 반도체가 있습니다. 먼저 애플의 패널을 공급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과 애플에 탑재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불리는 건데 OLED 패널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찌감치 애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폰 신제품을 만들 때 패널을 양산하도록 한다는 승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납품 물량은요, 전년보다 50% 넘게 늘어난 4,400만 대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그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0.72%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애플이 인텔리전스가 공개되자마자 한 달여 만에 주가가 29% 가까이 오른 바가 있습니다. BH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요 공급사입니다. 오늘 BH도 2% 넘는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이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와 BH는 이러한 기술력들 덕분에 시장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품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 하면 뭐 카메라의 성능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애플에 정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LG 이노텍과 자화전자인데요.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단독으로 공급합니다. 이에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 부품 비중이 무려 84%에 달하는 만큼 아이폰이 잘 팔리면 LG 이노텍 주가도 잘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번 아이폰 16 모델에서는 폴디드 줌이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자화전자의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G 이노텍은 3.22% 상승한 2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증권가에서는요, 이 LG 이노텍이 향후 2년간 출하될 아이폰 5억 대 중에서 2억 9천만 대, 50%가 넘는, 58%가 넘는 그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카메라 모듈 점유율이 58%가 넘다 보니까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목표가가 36만 원으로 신규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도 작년 대비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요. ITM 반도체는 배터리 보호 회로를 공급하면서 좀 중요한 공급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의 배터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호 회로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ITM 반도체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ITM 반도체도 오늘 1.35% 상승한 19,5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요, 아이폰 16이 더욱더 얇아지고 경량화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배터리 관리나 배터리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좀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가 다가오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애플 공급망에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이 아이폰 16의 성공적인 출시와 판매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승희 아나운서는 바꿀 예정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인텔리전스의 도입과 또 카메라가 더욱더 좋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네. 사실 아이폰 15를 쓰고 있는데도 좀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교체를 해볼까. 최신 모델을 쓰고 있는데도
또 네. 바꾸고 싶다. 그만큼 이 아이폰의 신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관심이 정말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애플이 생성형 AI를 도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체 수요가 좀 자극이 되다 보면 향후 2년 동안은 슈퍼사이클을 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운영체제인 iOS 18은 아이폰 15 시리즈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최신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폰 16 수요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다음 달 9일이죠. 이 아이폰 16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출시 발표와 함께 1%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는 0.15%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애플이 계속해서 이 아이폰 16으로 인해서 얼만큼 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주가는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이야기부터 음식료주 이야기 그리고 의료 파업에 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수다를 떠는 동안 우리 시장 마감은 어느새 5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에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순서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인상적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성희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 5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휴스틸이 차지했습니다. 휴스틸은 배관용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휴스틸이 강세를 보이는 데에는 휴스틸이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업체인 SSP, 즉 사우디 스틸 파이프의 지분 가치가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분 가치가 올해 들어 2배가량 뛴 건데요. 2009년 사우디 증시에 상장된 SSP는 출범 당시 휴스틸이 12억 원을 출자해 지분 16%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12억 원을 사들인 지분 가치는 44년 만에 160배가량 불어났는데요. 또 그간 지지부진했던 SSP의 주가가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투자 호재 소식에 휴스틸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장 대비 6.17% 상승한 4,38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유비케어가 차지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원격 의료기기 관련주인 유비케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비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29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수혜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비케어 오전부터 외국인이 23만 주 이상 대량 순매수하며 높은 상승세 보였고요. 같은 시각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등의 관련 종목도 10% 이상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유비케어 현재는 상승분 소폭 반납한 1.93% 오른 4,49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입니다. 3위는 센즈랩이 차지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건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AI 전문 기업 센즈랩의 주가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최근 대학교와 고등학교 등의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죠. 아울러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와 여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센즈랩은 그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으로 보이스피싱, 딥페이크를 만들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맡아 딥페이크, 자연어 학습 응용, 악성 코드 식별 탐지 등의 방어 시뮬레이션에도 돌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센즈랩 29.90 상한가 기록해서 7,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2위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차지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대감에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해서 보급선 계약을 맺으며 수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의 최근 일주일간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1,968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는 28.28% 상승했고요. 코오롱 글로벌은 포항 영일 신항만의 지분 15.3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오롱 글로벌 종목도 장중 14% 이상 오르며 함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현재 상한가 기록한 25,2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차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 10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3년 만에 황제주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 원을 웃돈 것은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인데요. 지난해 9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기록한 102만 원을 마지막으로 황제주에 오른 기업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황제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SK증권과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최근 업종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 개선세도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올해 매출은 4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 달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4% 오른 97만 2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감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인 우리 시장 벌써 마감을 했는데요. 양대 시장 오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33% 내린 2689.0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오전 중 27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상승분을 바로 반납해서 하락 마감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0.23%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765.01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 어제와 동일하게 흐름 이어갔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흐름 보였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3,700억 원 이상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개별 주체들이 전일과 같은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흐름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자세 보였습니다. 875억 원 물량 담아낸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간밤 반도체 관련주가 뉴욕 증시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관련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져 오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도 오늘 약한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39% 하락한 75,800원에 장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전 중 100만 원 이상을 터치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는데요. 상승분을 소폭 반납해서 1.14% 오른 97만 3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자리에 알테오젠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0.8% 오른 31만 5천 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면서 기대감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간밤 테슬라가 3%대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함께 동반 하락한 모습입니다. HLB는 2.92% 하락했고요. 엔캠 역시 0.26%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남은 8월 달 예정된 경제 지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8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요. 미국 원유 재고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경제 지표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흐름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5가지 특징주와 함께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제약 종목만이 약간 힘을 내어주면서 우리 시장 방어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부동산 이슈 준비된 시간이죠. 네, 부동산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 이런 고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낙폭이 길고 또 기간 조정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힘을 내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자, 그런데 좀 개편이 돼야겠다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바로 오늘 처음으로 드려볼 질문은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줍줍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줍줍이라고 불리는 이 무순위 청약의 논란이 좀 커지게 되면서 정부가 제도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25일 청약 시장이 좀 과열된 상태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하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줍줍 그 로또 청약들이 소위 네. 이른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서울과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는 상승세와 이제 인기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요.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청약했을 때의 지원 자격과 그리고 이제 가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최근에 얼마 전 이제 지난달 하반기였죠. 그 거의 249만 대 1의 그 동탄의 동탄, 어떤 네. 지역을 좀 보면요. 무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서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될 맞아요. 정도로 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지역인데요. 이렇게 무순위로 이렇게 해지를 해줬어요. 청약 제도를. 왜냐하면 21년도까지는요, 21년 5월까지는요, 그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되거나 무주택이어야 되거나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규제가 좀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가 풀린 틈을 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분양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회복되다 보니까 줍줍이라든지 로또 청약의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 자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촘촘하게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점제도 사실은 네.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겠죠. 이 서초구에서 최근에 이제 원펜타스가 100점. 네, 100점짜리 통장이 3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봤을 때요. 그 당시보다 지금 이제 해지율 부적격자가 네네. 50세대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에서요. 칼을 빼든 거죠. 이게 부적격자들을 네. 그리고 이걸로 좀 골라내겠다 얘기했더니 사실 이게 20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 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가점제 무통 청약 통장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 그리고 이제 부양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쭉 만점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하겠다 했더니 이제 계약 포기랑 줄줄이 포기를 부적격이 했군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상 빠르게 법을 좀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가점제에 대한 부분도 장점이 좀 반드시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또 오래 있었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약 시장 내에서는 이 지원 자격과 그리고 가점제에 있어서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정말 크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에서 8월에 계약된 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와 비교를 했을 때 평균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그리고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빠른 가격 회복이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서울시에서 있었던 거래를 좀 보면요. 상승 거래가 67%가 넘었습니다. 네. 게다가 보합 거래 같은 경우에도 6%에서 8%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는요. 99%를 회복했다는 건 정고점을 뚫었다라고 뚫었다. 네, 네.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무방합니다. 근데 지금 지역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강남권 같은 경우에 99%, 마용성 같은 지역, 그리고 뭐 강동구, 서초, 송파 지역 같은 지역 이렇게 집주 근접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요. 이 올랐던 단지를 보면요. 이 단지들이 20년하고 21년에도 상승폭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같이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약간 어떤 배드타운의 성격이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네. 뭐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고요. 이 중간
기반의 목동이라든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이 흐름세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량도 살펴보면은 거래량도 거의 100% 가까이 나온 지역들도 네.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요,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봤을 때 이제 8월 달, 9월 달을 거치면서 약간의 완만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거래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9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명절도 있고요. 그렇죠? 네. 연휴들도 좀 길게 있고 이제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완만한 곡선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르던 곳이 더 오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또 겨울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가격이 올라갈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오르고 있는 게 결국에는 거래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금액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7, 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 90%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량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좀 대출 규제 강화되게 되면 이 거래량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수님? 거래량은 아무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 7, 네네. 8월 달에 왜 거래가 많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그 이면에는 이제 9월 달부터 DSR 스트레스 2단계가 들어섭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0.7에서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0.12%까지, 1.2%까지 오. 올라가게 되는 단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규 대출이 조금 어렵게 그러네요. 되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과 따져봤을 때 원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자의 원리금,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야 되는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금리에 대한 또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에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이요. 그 대출 없이, 전세 없이 사는 아, 분들은 절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예, 내가 거의 은행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리의 사소한 변동이요.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좀 어쩔 수 없죠.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요. 이런 스트레스 금리가 또 적용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못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7, 8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던 게 서둘러서 매매를 서둘렀던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 스트레스 2단계 같은 경우에 DSR이 줄어들게 되면요. 이것이 전세에도 반영이 됩니다. 지금 네. 가격을 좀 밑받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임대가가 전세가, 매매가가 좀 끌려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도 규제가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세가가 더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상승률을 봤을 때는 조금은 제동을 걸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그럼 지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부동산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을 제외한 곳들은 부동산 시장이 좀 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 다음 달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반 이상이 좀 지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이 그 선두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열기가 계속 뜨거운 만큼 서울의 주택 공급도 좀 올라가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서울의 주택 공급은 당분간 예정된 물량이 이제 하반기를 봤을 때 크지가 않습니다. 예, 많이 크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산권 같은 경우 굉장히 많고요. 지금 23,000건 중에 12,000건 이상이 다 지방에 쏠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서야 뭐 대구라든지 부산 시장이 소폭 회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물량이 또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미분양의 그 오명을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제 수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방층 수요는 점점 좀 줄어들고 줄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지방층에 이제 뭐 신규로 인구가 유입될 호재라든지 개발에 대한 호재들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고, 많은 분들이 좀 더 괜찮은 지역, 좀 더 서울 가까운 지역, 도심권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서도 보면은 중심부보다는 약간 뭐 신도시급의 주변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 시장을 좀 봤을 때요, 이렇게 뭐 줍줍이나 로또 청약처럼 서울권과 그리고 지방권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이제 대구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을 좀 회복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입지가 좋은 지역에 분양되는 것 같은 경우, 인프라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방시장의 분양의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더욱더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지방과 서울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빠르게 단기간에 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요, 뭐 이제 지방 쪽으로 좀 계속 수요를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이 몰리고 있는 서울에 공급을 좀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8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에 이 토지가 좀 잠식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토지 보유자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보상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지연이 되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진통이 또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요? 좀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어떤 개발지다, 우리가 뭐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개발지도요, 네네. 일단은 종전 이제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이후로는 조합원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네, 산정일이 정해지면.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얘기를 너무 대체 없이 빨리 좀 약간 해버렸죠. 일찍한 네. 감이 있지 않았나. 왜냐면은 사실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린벨트를 늘려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빨리 해소가 되냐. 사실 3기 신도시에 토지 보상 나가거나 문제도 아직 수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 인근에 있는 그 개발지 허가를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거래된 그 한 163건의 토지 거래 중에요, 147군데가 쪼개기라고 이제 얼마 전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냐면은 미리 땅을 선점해 있는 업체나 뭐 기획부동산들이 이 땅을 여러 분의 명의로 쪼개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내놓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산 매수인들은 다시 보상을 바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단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좀 어려워지는 수순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공급량을 늘리려면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지역을 다시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심의를 또 거쳐가지고 뭐 착공까지 가는데요. 보통 평균 8년에서 12년 네. 이상이 걸립니다. 아무리 빠르게 한다 해도요. 특히 보상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가 그렇죠. 않죠. 그래서 이런 공급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요. 사실은 이제 서울권에 묶여 있는 개발지라든지, 그렇죠, 재건축 지역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더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책의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했으나 조금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정책입니다. 네. 네, 지금 시기나 보상적인 측면이 아직 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좀 다른 건물인 상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게 된 상가 매물이 11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고금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온라인 쇼핑의 증가나 공급 과잉,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경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또 수익성은 약하다 보니까 낙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가의 몰락이 일어난 것 같은데 상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혹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요식업도 그렇고요. 그냥 이제 밖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느껴집니다. 7월 달 봤을 때요, 약 상가 매물이 2,000건 넘게 낙찰이 됐고요. 낙찰가율이라든지 가격이 50% 미만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가 시장 같은 경우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움직임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도요, 경매로 잡혀있는 상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소규모 시장이 좋지가 좀 않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신도시에도 들어오는 상가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에 투자를 하실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에서 좀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본 하정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